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는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웅래, 소병훈, 한병도 세 분의 최고위원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전염병, 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저걸 물리치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은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뜨겁습니다. 노웅래 의원 먼저 연결해서 정강훈 목사발 코로나19 재확산의 해결 방안과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과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은 상황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맞다 생각합니다. 소병훈 의원의 KBS 발언이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전당대회 후보들의 입장도 제각각입니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한 소병훈 의원의 이야기와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된 건 조금 빠른 면이 있지 않냐. 지금은 방역에 집중을 하고 이후에 보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방역 대책에 대한 주문도 높습니다. 게다가 의사들의 파업 문제까지 정부 여당의 숙제도 많이 있죠. 한병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전공의 협의회 파업과 면허 반납을 둘러싼 정부와의 강경 대치 문제, 이것 다뤄보고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모한 파업인지 주먹구구식 의료정책 밀어붙이기인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신승일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에는 황교익 칼럼니스트와 강용주 가정의학과 전문의 두 사람과 함께 빵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나선 후보 3사람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사선의 노웅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다선 의원 중진들은 최고위원 도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선 건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피당할까봐, 이제 좀 방심당할까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예. 근데 당 어려울 때 이제 각자 도생하려고 몸살이면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예. 누군가는 좀 당 추스리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래도 사선이나 돼갖고 공천도 받고 당선이 된 선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먼저 맞다고 보고요. 전 그래서 나선 거고요. 그래서 당의 간판이 아니라 저는 가판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당의 비바람이나 파도에 맞서서 이겨내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의 방패막이 그리고 총알바지가 되는 마음으로 무한 책임으로 일편당심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코어 지지층으로부터 비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 협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는 원래 그때 질문은 176석의 민심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20대 국회처럼 그렇게 싸움만 해서 되겠느냐. 일 하라는 뜻이다. 예.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니까 야당의 무조건 반대에 끌려다니지 말라, 발목 잡히지 말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개혁 입법,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고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개혁 입법, 그러니까 민생법, 혁신성장법, 미래먹거리법이나 그리고 규제 혁신 개혁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이런 법 등등은 국민한테 이익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하게 올해 내에 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처리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러면 모든 법을 다 표결로 다 처리하라는 거냐. 그래서 모든 법을 어떻게 다 국회라는 게 여야가 있는 거에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무조건 그 반대하는 야당의 소수의 물리적 폭력도 문제지만 모든 법을 토론도 없이 다 저 표결로 처리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맨 끝에 부분만 따갖고 내가 다수결의 표결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만 뭐 그렇게 해서 마치 그냥 내가 그 말만 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건데요. 예, 전체 맥락하고 그런데. 상관없이 마지막에만 잘라서 기사가 나갔군요. 그래서 저도 뭐 기자를 21년 했지만 예. 그래서 아마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본질하고는 좀 다르게 나갔다.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 문제는 어떻습니까?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겨버렸거든요. 그 의원님이 내년에는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수처 출범은 이제 공정성,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장 임명을 야당 추천 인사 한 명이 동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야당은 그러면 이제 야당 추천 인사 한 명이 동의를 안 하면은 이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연착륙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야당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계속 버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이제 우리는 입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공수처 출범하는 거를 연착륙 못하게 야당이 계속 버티길 한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심판받는 그런 재판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내가 민의를 좀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짜 정당 만들었다가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이제 대패당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수처 역시도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대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조건을 붙여서 만든 법인데 이 법 자체를 시간을 끌어서 무력화하려고 그런다 그런다면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거는 심판받을 거다. 이런 면에서 야당은 뭐 끝까지 설득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들어와서 공수처법에 대한 자기네 의견을 내고 이 법은 연착륙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뭐가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정부 여당이 나중에 평가받고 그리고 시비를 가리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반대하면 국민 여론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헌재 판결을 기다리겠다. 근데 헌재 판결은 막 하세월일 테고. 그러면 방법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9월달, 10월달 넘어가게 되면은 국정감사 있고 그러면 또 공수처 못할 텐데.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감사 전에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딜레마입니다. 만약 계속 버티면 법을 새로 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또 공정성과 중립성에 또 문제 제기를 또 할 겁니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딜레마인데 끝까지 버티지 않고 우리가 좀 부술려서 이 법을 나중에 우리가 평가받을 테니까 들어와서 하자라고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21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만은 21대 국회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야가 이럴 때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도 많거든요. 야당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악성 전염병 이것도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상황인데 당연히 국회가 좀 돌아가야 되고요.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역을 하는 것이 방역을 해서 코로나를 물리치는 것이 꼭 정부와 방역당국의 책임이다. 천만에죠.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더 역할이 더 커야 될 거고요. 지금 이게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국회로 봐서는 이건 기회입니다. 국회도 위상을 높일 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8.15 지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엔 이거로 인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발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광화문 집회 참석에는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갔고요. 그 미래통합당 그 지지하는 방해 세력도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이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방역에 동참하라, 협조하라라고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당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책임을 마치 뭐 방역의 실패를 또 정쟁화하고 그걸 정부 여당에 미루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이거는 무책임한 폭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역할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방역을 방해하고 저항하면은 방역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국회는 방역을 방해하면 검진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징벌적 배상할 수 있는 입법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재확산을 예.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분명히 확실하게 신속히 역할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들어와서는 표결도 참석 안 하고 토론은 그냥 신용만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자세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지금 국난 위기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야당이 이제는 국회 내에 들어와서 필요한 입법은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왜 내가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지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이번에 8명의 최고위원 중에 초선부터 4선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평상시와 다르게 지금 우리는 내년 후년에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예. 이 선거는 당과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선거인데 그렇다면 이런 큰 선거를 치르려면 적어도 정치력 있는 4선 정도 한 명이 좀 들어있어서 당의 중심도 잡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소통의 다리 역할도 하고 민심을 또 받아들이는 소통의 다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내년에 우리 또 자칫 우리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는데 우리 지도부에 서울 출신 지도부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 출신 지도부 출마자는 저 혼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글자 그대로 최저 의원이 아니고 최고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4전쯤 되는 의원이 하나 그래서 지도부에 들어가서 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혹시 상처받고 그리고 또 망신당할 수 있어도 과감하게 전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재난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오늘 저녁 9시를 기점으로 수원, 경기 남부 서해앞바다, 원주, 인천, 옹진, 여주, 화성, 안성, 이천, 용인, 평택, 오산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출은 피하시고 계속 뉴스로 기상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과 창문을 닫으시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것들은 고정을 해서 피해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공고 받으신 분들은 즉시 대피하시고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병훈 의원 만나보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예. 자, 앞서 인터뷰한 노웅래 의원은 4선 중진의 유연한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소병훈 의원은 어떤 점을 최고위원 도전 이후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된 최고위원 후보라고 할까요? 예. 최근 그 당내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청 관계에 아주 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에 있는 과거 그 민주주의자 김근태라는 말로 우리가 김근태 선배를 얘기하는데요. 예. 그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배와 함께 해온 여러 의원분들이 저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나왔는데 아마 그 정권 후반부에 닥치게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연속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일을 할 사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벌써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전체를 다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은 선별해서 지급할 것이냐, 이게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 어떠신지요?
지금 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부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 지금 토론 과정이고 필요한지를 이제 많은 의견들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저는 우선은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걸 갖다가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기보다는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다. 예. 그리고 그 재난 지원금에 대한 건 그 구체적인 그 내용보다는 기본 원칙은 정부나 우리 당의 정책위 쪽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예.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그 지원 금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결정하면 된다. 다만 저는 우리 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원칙에 따르자면 저는 그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지급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상황인데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잡아서 하고 있다.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강한데 오늘 대통령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방법이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게요.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은 의료계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이 다르다 그런 이유로 의료를 거부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전 국민이 지금 비상 상태에 있거든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정부나 의료계도 똑같이 이 사안만은 지금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민 공론화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을 좀 거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를 좀 조용하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모든 예컨대 갈등이나 서로 대적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은 잠깐 휴전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전쟁도 휴전하는데 지금은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에 겹쳐서 수해도 있었고 이제는 태풍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고 지금 어느 한쪽이 그냥 옳다고 해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후에 저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넣어가면서 지난번 원전 논의할 때처럼 공론화위원회 쪽에도 한번 바꿔볼 필요 있다.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소병훈 의원이 국토위에서 부동산 관련하는 언론 보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셨다고요? 네. 예, 언론에 탈을 쓴 어둠의 세력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신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국회에서 한 얘기고요. 예. 이제 여기에서 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시작한 건 허위 과장 보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문제 보도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게 허위 과장인 부분이 많은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8월 21일 날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예. 단속을 시작하고 나니까 심하게는 일부 단지에서 90%까지 매물이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허위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 숫자 그대로 모든 부동산 거래 동향이랄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허수에서 시작되는 그런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이건 그 허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허수를 보도하는 이 사람들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과거 우리 주식시장에 주식 작전 세력이 있는 것처럼 저는 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작전 세력이 존재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그걸 우선 꺾어놓아야 자기 투기 세력들에게 유리하다는 저는 그런 방향에서 이번 허위 과장 보도를 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허위 과장 보도를 근거로 국민들을 어렵게 하거나 현혹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체가 1,000만 호가 넘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강남 3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매매라는 건 1,000만 호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지난달만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600건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예.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600건 정도 거래됐는데요. 1,000만 호가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서 600건 이 정도 거래되고 3구 합쳐봐야 2,000호도 안 되는데 그 정도 거래되는 걸 아파트를 가지고 폭등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옳지 않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 투기 세력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하는 얘기를 언론이 앞서서 받아쓰고 동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예, 일부 언론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보수지와 경제지겠죠.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을 국민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왜 내가 최고위원에 대한지 한 말씀 하시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야말로 불법, 탈법 일삼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 명분을 표현하는 자유인 이런 걸 하면서 아주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저는 단순한 어떤 일부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저항하면서 반정부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뭔가 그 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릴 텐데 이런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강해야 되겠다. 더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지키는 그런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해온 일을 쭉 당에 세웠기 때문에 이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실패를 노리고 전혀 앞뒤 없이 달려드는 그 세력들을 좀 막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서 그걸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그 일에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병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여보세요? 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예, 의원님 국회의원 하시다가 한참 야인으로 떠도시다가 청와대 갔다가 오랜만에 원내 복귀하셨는데 예. 최고위원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12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는데요. 예. 이게 제가 17대 때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 집권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집권 후반기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저희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희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분들이 그냥 입만 열면 대통령님을 막 비하하고 비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 다툼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당도 뭐 쫄탕망하고요. 대통령 선거도 지고요. 계속 선거에서 그때 이제 참패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얻은 교훈이 집권 후반기일수록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그 현안을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청와대 경험은 소통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당이 청와대에 좀 끌려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소통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또 당이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양새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이 청와대에 끌려들었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고위당정청을 하더라도 뭐 비서실장, 뭐 총리, 그다음에 당대표 있으면 당대표가 차지하는 위상이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일을 뭐 최근의 일만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책 내는데 더 강하게 당에서 주도를 사실은 했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막연히 청와대에서 하고 당은 따라간다는 생각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당대표 유선이 가장 크고 여러 정책들을 당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부 정책의 주요 추진하는 것들은 당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분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한 팀으로 일을 하는 거죠. 어디 뭐 끌려다니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예. 네. 그 정무수석 하셨을 때 정무수석 역할이 야당과의 소통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하셨는데 21대 국회가 여야가 또 협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입성하시면 야당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제가 뭐 수석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께서 뭐 여러 번 강조를 해서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예.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만나서 서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여야가 역할 분담도 하고 그래야 그게 협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대통령님께서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님들보다도 뭐 당대표, 원내대표, 개별 대표 회담을 가장 많이 하고요.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틀을 이미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수시로 만나자. 그래서 좀 요런 이미 기존의 여야가 합의한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좀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을 해서 서로 야당도 참여하고 여야가 그 청와대와 함께 논의하는 틀을 좀 빨리 복원하면 협치가 복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설협의체를 뭐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활용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활용을 떠나서 일단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야당도 명분이 있는 것이 이미 이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에 입각해서 거기서 모여서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면서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단 말이죠. 네네. 지금 박능구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 강력하게 대처하다 보면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의협하고도 총리가 나서서 수차례 거의 매일 협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 아니죠. 정말 여러 차례 협상을 했는데 이 협상이라는 또 객관적 조건이 어떤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 환경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아주 많이 되고 있고 3단계로 격상을 하냐 마냐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것은 국민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직결되는 현재 객관적인 상황에서 파업을 하겠다. 이걸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후에 논의를 끊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업무에 복귀를 하고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파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건 강력하게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데 강력하게 정부가 대응을 못하면은 저는 이건 무능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제대로 써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걸 뭐 공권력을 쓰는 것이 뭐 어떤 인권을 탄압한다거나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한다 하면서 공권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지금 위기 상황,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권력이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도 하나로 중지가 안 모아집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이낙연, 이재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이제 최종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다양한 논의가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필요시에는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확산 이 상황을 좀 보면서 현재는 이 상황에 코로나19를 재확산을 방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이후의 상황에 어떤 시장 반응 어려움들 이런 걸 좀 보고 가면서 논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한번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 굉장히 시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지급하는 건 이제 저번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급 방식, 내용, 절차 이런 건 이미 다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정만 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러면 저번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한테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그 상황을 판단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은 예. 예산 규모를 이제 늘리는 문제이잖아요. 예. 예산 규모를 확 늘려서 전 국민에게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그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문제는 그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을 해도 되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한마디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정권 재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 길에 최고위원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